살인마 정남규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검거 후 정남규의 자살의 원인, 법무부가 사형집행 추진한 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죄자다. 정남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말했으며 1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며 살인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에서는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고 토로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조차도 욕을 하면서 연쇄쾌락 살인범이다 말한다. 다른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중벌을 피하고 싶어 동정론에 호소하고 최대한 사실을 숨기려 들며 증거를 들이대도 일단 아니라고 우기다가 견디지 못하면 자백하는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달리 시키지도 않은 자백을 알아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전부 늘어놓는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다. 그것도 비슷한 지역에서 유영철과 정남규 두 명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보인 것은 자백 외에는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유영철이 잡혔을 당시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으나 앞뒤가 안 맞고 번복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가 2006년 5월 정남규가 자백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14살 남자방 모군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조사했는데 그는 당연히 억울한 사람이었고 이로 인해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이 살해되어 발견되었다는 정도로 보도되었지만 현장의 모습은 잔혹성과 참혹성이 엄청났다고 한다. 형사들조차 참혹한 현장에 충격을 먹고 경악했으며 당시 사회 불안을 우려해 자세한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고 한다.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그 수위가 날로 극악해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69년 4월 17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 홀로 남원에서 자취하며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인천광역시로 이사하게 되자 영진상업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의 학창시절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4개월간 음료공장에 다니기도 하였으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앗간에서 배달 일을 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군입대를 하였으며 육군 하사로 1992년에 만기 제대하였다. 이후 별 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으며 절도 등 범죄 행위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정남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이지 않는 폭행과 자신을 아껴주던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동급생이나 선배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겪었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빈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자취방 옆에 살던 아저씨에게 2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군대 복무 시절에도 선임들에게 가혹행위와 심한 구타를 겪었고 한 선임에겐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후임들에게는 기수열외를 당하는 등 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며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9년부터는 강도, 절도, 성폭행으로 5년 정도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으며 1996년부터는 성폭력, 절도, 강간으로 3년 4개월간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었다. 검거 당시까지 어머니, 친누나와 인천 부평구의 주택에서 3명이 함께 살았지만 정남규가 절도 및 강도로 충당한 돈으로 생활했다. 요약하자면 가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끔찍한 폭력들을 전부 다 겪은 굉장히 암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이러한 과거가 그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쾌락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체포 후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남규에 의해 끔찍히 살해되는 장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으며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심지어 유영철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했다. 현장 검증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달려들려고 하자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시민들을 노려보고 맞서 달려들려 했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연행 차량 안에 탔을 때는 카메라를 향해 씩 웃기까지 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해석에 따르면 정남규의 이 웃음의 의미는 나같이 사는 사람을 왜 너희가 비난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나보다 낫냐며 도리어 세간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한다. 성폭력과 방화를 함께 저질렀는데 찌르는 행위, 성폭력, 방화 등의 행동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성적인 동기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살인 시도와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 정남규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며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적인 쾌락살인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살인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주로 방범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서민층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잡았으며 침입 방법도 문을 따거나 창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은 살인 자체를 쾌락으로 여겨서 좀 더 쉽게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행동이다. 게다가 이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쏟았다.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 지하철 몇 정거장 정도의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범행을 염두에 두고 범행 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하여 주 3회 주거지 인근 운동장에서 10km씩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기도 하였으며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술, 담배도 끊었다. 자신의 방에 있을 때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며 영양정보에 대해 정리해서 공책에 적었다. 자신의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살인을 쉽게 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까지 짰다. 거기에 범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만 단련한 게 아니라 학습도 매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수색된 그의 집에서 과학수사 관련 잡지만 수십 권이 발견되었고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계속 시청했다. 호박이 건강을 좋게 한다는 정보를 공책에 적어놓았고 심지어 모차르트 피아노 교향곡 23번 1악장의 클래식 음악까지 들으며 살인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꼼꼼히 했다. 이 정도 노력을 정당한 생산적인 일에 쏟았다면 뭐가 돼도 됐을 수준 같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며 수사 현황을 학습하고 있었다. 나중에 수색된 그의 집에서는 수사지는 물론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찍은 주간지 스크랩까지 발견되었다. 게다가 완전 범죄에 최대한 가까운 노력을 했는데 모든 신발에는 밑창을 도려내서 족적이 나오지 않게 했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한 흉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문이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장갑을 착용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잡히지 않고 살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밑창을 도려내니 민무늬 형태의 특징적인 족적이 만들어져 오히려 그 족적이 정남규의 범죄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자승자박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문동 살인 등 일부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가 정남규가 알아서 자백하는 바람에 진상이 밝혀지기도 했다. 수사관들도 정남규가 알아서 자백하니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유영철이 자기가 저지른 짓을 허위 자백했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정남규를 데리고 이문동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다시 현장 검증을 하여 범인임을 확인해야 했으며 경찰은 엄청나게 까였다. 그가 밝힌 동기 중에 어린 시절 성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실제 첫 번째 범행으로 알려져 있는 부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는 당시 10살과 11살 남자아이 2명을 납치하여 자신이 당했다고 진술한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추행한 뒤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남규가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문동 사건 등 굳이 묻지도 않은 사건까지 알아서 자백하거나 재판정에서 자기는 살인 중독자니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켜야 한다고 대놓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자작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동정받을 생각이면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어릴 때 본인이 피해자였던 경우도 많다. 첫 번째 범행 이후에는 거의 여성들은 살해하였고 남자의 경우는 주로 살인미수로 중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및 여성으로 전원사회의 약자들이고 그 목적이 엄연히 쾌락에 의한 연쇄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더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살해 동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판사들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동기라고 판단해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논조로 판결을 내렸다. 수유동 3남매 살인 및 방화 사건에서 경찰은 어처구니 없게도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유가족인 송모 씨를 의심하여 주변을 캐고 다니고 강압수사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남성과 둘째 딸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화재 당시 송모 씨의 동선이 아들 방에만 집중되고 둘째 딸 방 쪽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둘째 딸을 구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송모 씨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6명의 수사관들이 둘러싼 채 같은 질문을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40여 가지의 증거물을 제출해놨다는 협박을 하고 내연관계로 인한 살인을 의심했는지 통화 기록을 조회한 뒤 여자 동창생들에게 여러 번 전화의 관계를 캐물었다. 그리고 경찰이 자꾸 송 씨를 의심하니까 송 씨 아내마저 그를 의심했고 끝내 이혼하여 주거지와 재산마저 잿더미가 되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건의 충격으로 송모 씨의 어머니마저 3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줄초상을 치러야 했다. 그러다 진범 정남규가 잡히자 그저 아니면 말고식으로 경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송모 씨에게 찾아오지 않은 게 다였다. 송모 씨는 진범이 잡힌 것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그는 전신 76%의 3도 화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생계마저 막막해졌으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남규가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단순한 강도상해범으로 보고 수사를 할 뻔했다. 즉 경찰이 실수했다면 교도소에서 몇 년만 살다 나온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2004년 1월 14일 밤 9시경 버스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내린 후 놀이터에서 놀던 13세 윤모군과 12세 임모군을 칼로 위협해 근처 춘덕산으로 데려가 성추행 후 스카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실종 16일 만인 1월 30일 아이들의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옷이 대부분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윤군의 삼촌마저 조카가 살해당한 아픔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일어났다. 2004년 1월 30일 새벽 3시경 구로구 구로동의 한 빌라에서 44세 여자 원모 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골목길을 지나던 전모 씨 24세 여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은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가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2월 10일 오전 6시경 군포시 삼본동에서 우유 배달부였던 손모 씨 28세 여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2004년 2월 13일부터 2006년 3월 27일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극악 무도한 범죄자다. 그러나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루어지자 이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다세대 주택가를 새벽에 침입하여 둔기로 범행 후
방화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옛날에 흔히 가정파괴범이라고 부르던 범행 수법이었으며 실제로 정남규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가정은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정남규는 주택에 침입했을 때 성인 남성이 깨어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자고 있는 경우엔 자신의 통제 속에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남규의 범죄 지역은 이문동 수유동, 군포 안양과 서울 서남부 지역구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 광명시 일대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부르기도 했다. 정남규는 지리감이 있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언론에 자신의 범행이 크게 나오면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살인의 편리성을 위해 CCTV가 없는 곳, 보안과 치안이 취약한 곳을 주 범행지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회적 약자들이 잔인한 범행의 희생자가 되었다. 정남규의 피해자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던 선량한 소시민들이 절대다수였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어머니이거나 우유배달부 여성 등이 희생자가 되었다. 보람의 공원 살인 사건 발생 이후 그 지역엔 비오는 목요일 밤에 괴담이 생겨났으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자신의 범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전부터 연쇄범죄의 낌새를 눈치채온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완전범죄를 꿈꾸던 정남규는 노상살인과 칼로 범행했지만 범행 방법을 주거침입과 둔기로 바꿨다. 게다가 2005년 10월 19일 정남규는 반지하 주택에 들어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집에 있던 남동생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를 시도하고 방에 불을 질렀는데 남동생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 문고리를 걸어 잠가버렸다. 그리고 남동생이 불에 타서 고통받는 모습을 1층에서 쭈그려 앉아 지켜보다 사이렌이 울리자 그제서야 도망쳤다. 정남규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정남규의 검거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신길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밖에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정남규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20대 청년을 둔기로 내리쳤으나 둔기에 빗맞았고 기절하지 않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했으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청년의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격투한 끝에 제압당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하지만 정남규는 경찰서로 이송되기 직전에 순찰차 뒷자리에서 수갑을 찬 채로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2시간 만에 동네 주민의 신고로 옥상에서 다시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프로파일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정남규가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단순한 강도상해범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몇 년간 정남규를 쫓고 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어 끔찍한 연쇄살인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 정남규가 옛날 운동화 끈에 손가락이 묶여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 정남규가 저지른 똑같은 범행 살해 사건에 대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한마디로 프로파일링의 승리였다. 그리고 당시 검거했던 형사가 단순 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12시간의 신문 끝에 살인 자백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그를 자백시킨 권일용 프로파일러에 의하면 정남규를 면회할 때 교도소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나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알았냐면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비사교적인 정남규가 교도소 생활이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2007년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1989년 첫 범행으로부터 20년 후인 2009년 11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잠깐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는 듯 했다가 다음 날 22일
오전 2시 35분 새벽에 사망했다. 빈소에는 안내문 하나 붙이지 않았고 그의 매형 외에 다른 유가족은 오지 않았다. 그의 나이 40세, 시신은 사망한 다음 날 23일에 화장시켰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으나 자살 전 사형 여론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한 것 때문에 당시 일반인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단 살해할 대상이 더는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빨리 사형을 집행시켜달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는 자살하기 전까지 태연히 지냈다고 한다. 사형 여론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가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를 프로파일링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정남규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신조차 살해하고 끝난 사람이다. 살인의 끝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감옥에 들어와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고 살인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 끝을 완성한 셈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월에 유영철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추진했다가 청와대의 반대로 단념한 적이 있다. 다시 또 2010년 법무부는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외교 마찰 등의 우려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